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약법 표시죠. 계약법. 계약법부터 오늘은 민사특별법 정리를 해보실 거예요. 민법 총칙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에 계약법을 여러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서 그 부분에 점수가 안 나오므로 계약법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29페이지 펴보세요. 29페이지 펴보시면 그 계약의 성립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그 계약의 성립 요건 위에다가 메모 오셔봐. 계약의 성립 요건에 계약의 성립에서 지금 계약의 성립에서 출제 유형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사례를 주고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다음 중 계약이 우리가 등록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연습을 안 해봤거든. 그 등록 모의고사에서 그런 연습을 하면 틀릴까 봐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틀릴까 봐서 강사들이 조마조마해. 사기를 잃을까 봐서. 그래서 그냥 계약법에서는 쉽게 해서 점수 잡수시오 이렇게 되는데 훈련할 때는 그러면 안 되고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성립하는 경우는 여기서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거든 청약과 승낙의 여기서 중요한 낱말은 합치 동그라미 쳐야 돼. 그 밑에 봐. 계약의 성립 요건에 청약과 승낙의 합치 나오지. 합치. 그럼 만약에 이 합치는 의도적으로 불합치 시키는 경우 있어. 그래서 여기는 쓸 필요 없어. 의식적 불합치도 있고 또 무의식적 불합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낱말을 읽어야 되냐면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 없고 그냥 불합의 보면 되는 거예요. 불합의. 그래서 밑에 보면 양가로 3번 봤더니 다 같이 숨은 불합의. 그 밑에 네모에 3번에 숨은 불합의 보이나? 그 1번에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천천히 또 읽어야 되겠네. 다 같이 주관적 합치. 그러니까 이 합치가 되려거든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객관적 합치는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도 있어야 되잖아. 이 말은 뭐냐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했을 때 당사자도 일치해야 되고 목적도 일치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불일치되면 그 일치하지 않는 유형에는 의도적으로 불일치시키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숨은 불합이 이렇게 나오면 무효요 불성립이야. 불성립이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합치되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보시면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그러니까 청약은 중요한 것이 확정적이어야 돼. 근데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총칙에서 배울 때 확정적이어야 된다.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비교해놨잖아. 지금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된다. 목적은 확정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을 그 비교 밑에 1번에 비교해서 요하진 벌써 1번 내려간 거야. 잘 이해하셔. 그 다음에 청약은 여기서 청약은 아무에게나 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해야 돼요. 청약은. 아무에게나 하면 되는 거. 돈 있는 사람에게. 살 사람 손들어라. 청불. 승낙은 아무에게나 청약한 사람에게. 쉽잖아. 승특 이렇게. 그래서 2번에 다 같이 외워요. 청불, 승특.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청약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면 이것을 3번을 의식적 불합치다 그러는 거야. 3번에다 메모 오셔. 3번을 뭐라고? 의식적 불합치. 일부러 계약을 불성립시키는 거예요.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으니까. 청불, 승특. 그 다음에 그 3번은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면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을 동그라미 쳐요. 본다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틀리게 내려거든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면 본다여 볼 수 있다요. 거기는 본다라고 쓰여 있지.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말은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 간주한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볼 수 있다 하면 안 돼. 본다 주의하셔. 동그라미 본다. 거기다가 본다 해놓고 어째서 해놨는지 이렇게 모르면 나만 모르는가 해놓고 주의하셔.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표현들이야 이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청승이 불합치. 불합치 나오지? 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을 오신했다면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면 틀리고,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다가 불합치에다 밑줄 그시고 써봐. 비교해 놓고 불합치. 민법 총칙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들어보셨어? 자연적 해석에서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할 때가 됐는데, 갑이 X 토지도 갖고 있고 Y 토지도 갖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을과 계약을 해. 그럼 하도 많이 들어서 X 토지에 계약을 해, Y 토지에 계약을 해. 또 뭔 소리요? 내가 의도하는 바와 다른 얘기를 해야 실력 있는 것까지 하지 말고, X 토지에 1억에 합의하잖아 이렇게. 요거 대 이렇게 합의를 하는데, 갑이 계약서에는 위치 X 토지 써야 되는 실수로 이렇게 썼어. 이게 5표시. 합의는 했는데 5표시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봐라. 5표시. 그럼 Y 토지로 표시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째서 효력이 없냐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불성립이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면 돼. 다시 불성립, 부존재. 계약은 X 토지로 성립이 됐잖아. 근데 문서에는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면 이건 불성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효, 효력이 없다. 판례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효다 그런 말 아니야. 효력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안 생기는데, 이유는 무효여서 불성립이어서. 그러니까 5표시 무효의 원칙은 3단계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 기억을 해봐. 비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약의 성립 시기는 그냥 가볍게 하고 가요. 여러분들 적승발, 무채발, 격청도. 그러니까 격지라 간에 청약은 도달주의야. 승낙은 발신주의고, 두 개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양청도는, 이것은 2번은 교차청약이야.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도달했을 때. 근데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약에 도달한대. 이게 나청도. 그 다음에 안때요, 실현된 때요. 그것은 언제? 의사실현. 3번은 의사실현, 2번은 교차청약, 1번은 격지라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읽어봐서 뭔 얘기 잘 모르면 공부를 해. 자, 양과를 1번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 동그라미 쳐봐. 교차. 교차된 경우에는 동그라미 쳐. 나, 청, 도, 성립. 이렇게. 2번 일정한 사실 행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런 말에 나면 그냥 오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2번이 버스 승차 이렇게 써놓으면 돼. 버스 승차. 버스 타면 계약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격청도 동그라미 쳐. 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을 물어봤어? 승낙의 효력을 물어봤어? 아,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격승, 야, 또 격청도 하면 안 된다잉. 여기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묻는 게 아니고, 양가로 3번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격승 말 동그라미 쳐. 그 다음 2번의 출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2번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책임 밑에다가 출제 유형 하나 쓰시고, 2번에다가 출제 유형 하나 쓰시고, 다음 중 여러분들 연구를 해요. 다음 중. 그래서 나는 아직도 기출문제가 최고의 여러분들 안내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서 또 공부를 하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고 기출문제 책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계약법만 한번 쭉 이렇게 두는 거예요. 뭐 횟수차로 갖고 있으면 계약법만 한번 쭉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다 이렇게 출제 유형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아. 우리 중개사 시험은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이상하게 모르는 지문이 5개밖에 없어. 5개. 근데 이미 5개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5개 어디서 해줬냐면,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과실의 상계 적용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해주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출제 유형은 다음 중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 생기는 경우를 모두 묶은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여기다가 헷갈리게 몇 개 줄 거라고. 그럼 일단 원시불능 찾아야 돼, 후발불능 찾아야 돼. 원시불능 여기. 그래서 다음 중 거기 있잖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어째 또 눈빛이 그래. 2절 봤더니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바로 밑에 제목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 골라라 그러면 첫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모두 골라. 일단 무슨 불능 골라야 돼? 원시. 2번은 일부, 전부. 이거 골라야 되는 거야. 1번, 2번 요건 충족시킨 경우. 원시적 전부 불능을 골라야 돼. 후발 불능을 고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물어보든가 아니면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한 요건을 물어보면 그냥 외워버려. 원목과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한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되고 책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책임은 돈 내느라 손해배상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약 책임에는 신뢰이익 아니면 무슨 이익? 그래 이렇게 무효이면 신뢰, 유효이면 이행 이렇게 해서 해결해버려. 책임지는 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책임 묻는 자는 선이 무과실. 상대방을 보호해주잖아.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일반적으로 해결해버리라고.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원목과는 그 1번에 원, 목적이 원시적 불능은 원 동그라미 쳐놓고 무 동그라미 쳐놓고 과 동그라미 쳐놓고 선무상 동그라미 쳐놓고 무슨 이익 배상 그렇게 해서 한 줄 외워보고 가는 거예요. 한번 외워본다. 원목과는 선무상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그냥 신뢰이익만 외우면 돼.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것들은 수식어거든. 이행이익은 절대 없어.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결론은 신뢰이익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무효이면 신뢰이익이구만 이행이익은 아니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동시행항변권 바로 3절에다가 동시행항변권 위에다가 써야 돼.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생기거든. 그러므로 일단 동시행항변권이 다음 중 항상 시험에 출제의 기본이 다음 중 동시행항변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낸다고 계약법에서는.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편무계약 골라야 돼, 쌍무계약 골라야 돼. 그래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계약 나오면 편무계약 고르면 안 돼. 편무계약은 동시에 할 거 없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골라라 그러면 편무계약에서는 안 생긴다니까 일단. 이거 고르면 안 돼. 교환은 쌍무야 편무야 교환은. 그러니까 그런 거 골라야 되는 거야. 매매는 쌍무, 임대차도 쌍무, 도급도 쌍무 이런 것들 몇 개 아는 것 고르면 돼. 사용대차는 편이요 쌍이요?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차는 차임 주기로 빌려주니까. 사용대차나 소비대차는 전형적인 이건 편이야 전형적인. 그러니까 안 생겨 이런 것들은 안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 생기초야 이런 게.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그러면 이제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생기는데 쌍무계약이 아닌 비쌍 그렇다고 편도 아니요. 그래서 비쌍에서 생기는 경우를 골라라 그런데 일단 비쌍에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더 간단하니까 외워줘야 돼. 인정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거기에 명문표 동시행항변권은 만약 시험에 나오면 이제 봐 밑에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거든. 그러면 시험에서는 연습을 잘해야 돼. 거절할 수 있다를 골라야 된다고. 없다 그러면 그거 100% 틀렸어요. 이렇게 시험에서는. 두 번째는 동시행항변권자는 무엇이 있냐 없냐 물어본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동시에 항변권자를 외운 게 외워라. 자동 없다. 또 지체 없다. 또 응? 폐수 없다. 네 가지 꼭 외우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자는 이행지체 책임 물을 수 없다.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게 안 써도 돼. 밑에 있으니까 폐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그 문제 1번. 쌍무계약의 채무자는 채무자 나왔으면 그냥 있다 하는 거예요. 뒤에 수식어 보면 그건 그 EBS에서 본 스타일이야. 이런 거 수식어 보면. 그러니까 쌍무계약에도 보고 쌍무 채무자도 보고 그래서 채무자 나오고 있다 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1번 쌍무계약의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도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선이행 거절 있는 자죠. 일단 동시에 항변권 있는 자를 물어보면 상속인 외워봐요. 상속인. 채권 양도인. 채권 양도인도 채무자거든. 항변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식이 부족해서 항변권 있냐 없냐 판단 못 얻었으면 있다로 찍으라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근데 그 중에서 꼭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3번, 4번에 다 같이 지체. 이행지체, 수령지체, 이행불능에 빠져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요. 이번에도 모의고사에서 보니까 이행불능이 보였는데도 없는데 찍었다는 거 사람도 아니요. 불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걸 못 읽고 다른 데 골랐다면 우리 헛공부 했잖아 이런 거. 모의고사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던데 다 틀렸더라고. 그래서 틀려서 고맙게도 하지만 이제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항상 함정이 다 같이 이행지체. 왜냐하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이행지체 그러면 없는 것 같거든.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근데 동시에 항변권은 귀책 사유 있든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그리고 귀책 사유로 인해서 지체 중에 생긴 손해배상은 해줘야 돼.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과 동시행 관계 있는 것과는 별개 거니까 손해배상 해준다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상대방이 일방이 따라서 일방이 맨입으로 달라고 하면 그러면 거절한다.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 맨입으로 달라고 하면 거절한다. 그러므로 이행지체나 수령지체나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쌍무계약의 일방이 맨입으로 오면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외웠지. 다 같이 지체불능자도 있다. 그 다음에 비쌍이야. 그거 동그라미 쳐봐. 쌍이요, 비쌍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이렇게 물어보거든. 동시행항변권. 여기 나 봐.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인정된다 그러면 틀렸잖아. 비쌍에서도 지금 외우는 거 허벌나게 했는데 그렇지.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 틀리고 오면 사람도 아니잖아 그거. 그럼 비쌍에서 인정되는 경우 막 외워갔는데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한해서 인정된다 그러면 성질이 얼마나 나냐고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모르면. 그러므로 동시행항변권은 원칙이 쌍무계약의 채무자에게 인정되지만 비쌍에도 확대 적용된다니까 판례가. 그래서 외워본다. 비쌍에 명문 규정 맨 앞에 다 종가에 부담도 전해라. 종신정기금 계약 해제 나오지. 만약에 종신정기금이 안 보면 해제 보면 되는 거. 뒤에 나온 해제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공부에서 무효취소 해제만 나오면 동시행이요. 그냥 어디서든. 무효취소 해제만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과 동시행이라고 이렇게. 그거 봐도 되고 종신정기금 계약 해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여러분들 가등기 담보는 우리 시험에 한 문제 나오잖아 그거. 나 봐.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돈 꾸어주고 꾸어준 돈을 매매대금으로 퉁쳐서 토지를 사는 거다 생각해야 돼. 야, 나는 가등기 담보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대야. 가슴이 벌렁대기는 여러분들 가등기 배우잖아. 가등기는 본등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에서 토지 사는 셈이야 이게. 그럼 토지 살려고도 동시행해야 되잖아 매매에서. 그 생각을 하면 시험에 틀려야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잔금 지급과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동시행하라는 거야 이게. 근데 가담법에서는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잖아. 변제와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 할 때는 동시행이지만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동시행이 아니니까 두 군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2번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서류 거기다가 이렇게 써봐. 오른쪽에 변제와 가등기 말소 2번에다가 변제와 여기는 동시행이 아니요.
변제 나오면 변제와 영수증 관계는 뭐밖에 없어? 변제와 영수증 여기 나왔네. 변제와 영수증만 동시행이고 변제와 다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변제만 나와라 하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 부. 여러분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제 나오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해제할 수 있잖아. 그러면 동시행이지. 해제. 담보책임과 해제. 그 다음에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보수지급과 수급인의 하자보수는 동시행이고, 그 다음에 전세금과 거기 봐. 전세금. 전세금은 변제라고 볼 수는 있는데 등기 말소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게 유일하게 전세금밖에 없어. 그 다음에 해제 나왔지? 여러분들은 다 같이 무효취소 해제 이런 것만 나오면 그냥 동시행이라니까.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이제 인정하는 경우가 그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매매계약하면서 내가 부가가치세 낼게 하면 부가가치세도 등기 소유와 동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부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이제 무효취소 해제만 기억하면 있지 그것만 나오면 동시행이요. 또는 부당이득 봐도 동시행이고, 그러니까는 무효취소 해제 봐도 동시행이고 부당이득 봐도 동시행이고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를 연결시키라고. 그 다음에 보증금과 등기말소요, 명도요. 명도. 여러분 비용 나오잖아. 비용은 동시행이 항상. 그 다음에 영수증과 변제. 그 다음에 어음 반환과 원인 채무의 이행. 그 다음에 여기 6번은 상법에서 적용되는 거라서 우리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데 7번은 구분소유 나오잖아. 구분소유 공유해서. 그러니까 구분소유는 우리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50%니까 그런 것들은 잘 중첩되는 부분은 주의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구분소유적. 그래서 구분소유 갑과 을이 구분소유하면서 공유하고 있어. 구분소유하면서. 구분소유 공유 나 모르는 사람 손들어봐. 아직 개념이 안 들어온 사람. 나 구분소유적 공유가 뭔지 몰라요. 하는 사람 빨리 손들어봐. 아는 척 하지 말고. 공유는 공유인데 두 사람이 분할해놓고 공유하고 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해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분할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그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분할은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셈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재판 분할을 한다고 틀려버린다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갑은 을에게 그럼 어떻게 단독 소유가 돼? 명의신탁 해지하는 거니까 구분소유적 공유는 명의신탁이야 이게. 다시 하면 양가상신, 제사 제외되어 있는 게 양가상신 아니야.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 그래서 실명법상 제외되어 있고 갑은 언제든지 명의신탁 해지해서 지분 이전해달라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그때 동시행하라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동시행 관계 있는 거 하나 외워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세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거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여러분들이 학교 부제에서 많이 안 다루거든. 근데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약집에 자세히 있어 그런 것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지만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가 되고 여기서 법정지상권 인정되냐 안 되냐 물어보잖아. 그래서 갑이 여기는 독점하고 여기는 을이 독점하는데 갑이 독점하는 부분에 건물 지었다면 그냥 기억해. 다리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그래서 달라지면 관법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갑이 건물 지었다면 시방 우아래 동일인 소유 아니잖아. 그래서 관법지 없다 해서 연결시켜서 이해해놔야 돼 이런 것들은.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상호 지분 이전은 동시에 이행하라.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부부 보증비용 영어 지분은. 그리고 판례가 부정하는 경우 다 같이 담보차별. 그 담보물권 소멸 절차는 동시행이 아니야. 담보물권 소멸 절차는. 그래서 거기에 임차권, 저당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나 가등기 담보 다 담보물권이니까 먼저 이행해야 돼 변제를. 그래서 임차권 등기도 명령에 의한 경우든 무슨 임대인의 협력에 의한 경우든 임차권 등기 나오면 동시행이 아니라고 이런 거 담보물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변제 나왔네. 변제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영수증뿐이다.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3번 별개약정은 하나의 계약에서 생긴 게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별개약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 계약 총칙에서 나오는 이런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별개의 약정에서 생긴 채무도 동시행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 약정만 나오면 동시행 관계 아니라고 찍어야지. 마음이 급해서. 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가면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냐면 총칙도 자신이 없고 물권법도 자신이 없고 계약법 가니까 이제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안 보여 쉬운 것들이. 근데 별개의 약정인데 동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계약 총칙은 다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별개의 약정도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해야 돼. 그럼 특약이 없으면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특약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나 물어보. 토지거래는 우리 시험 보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니까 협력 의무만 있어요. 협력 의무. 그럼 협력 의무와 중도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야. 아니고. 그 다음에 그 5번도 아주 위험스러워서 죽겠어. 경매 절차 무효시 나오지. 자, 잘 봐. 다음 중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골라라. 경매 절차 무효, 동시행이 아니요. 동시행이요. 경매 절차 무효도. 근데 뒤에 여기 잘 먼저 봐. 메모해요. 경매 절차 요런 말만 나오면 동시행이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 여기는 동시행이 아닌데 낙찰자와 채무자 소유자거든. 낙찰자의 등기 말소와 소유자의 배당금 의무 여기는 동시행이니까 두 개를 비교해 줘야 돼. 그래서 하도 모르니까 경매 절차 무효. 우리 시험은 낙찰자의 등기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이걸 물어보거든 주로. 근데 이거 안 물어보고 요걸 물어봐 버리면 아따 경매 절차 무효만 나오면 거기서 또 함정 있잖아. 올해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털컥 걸리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저당권이 있어. 그럼 저당권자 경매 오면 여기에 낙찰자가 나올 것이고 경락인.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아간다고. 배당 채권자 같아. 근데 이게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면 을은 이렇게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고. 그럼 이 사람의 등기 말소와 그럼 이 낙찰자는 등기 말소 협력하는 의무가 있고 그럼 배당금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야. 당사자가 달라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당사자가 달라져 있으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만 낙찰자의 등기 말소와 이 사람이 만약에 배당 받았다면 배당금 토해내야 되잖아. 이건 동시행 관계니까 함정이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러면 너 진작 설명해 주지. 진작 설명해 주면 한 개도 모르는데 무더게 두 개 설명해 줘 울고 가는데 그래서 일부러 계약법부터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저게 함정이 숨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 이렇게. 말게 알아들었어? 그 머리가 못 바꾸겠어? 못 바꾸면 틀려. 그냥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되고. 그래서 5번은 그렇게 써놨잖아요. 경매 절차 무효시 봐라. 등기 말소와 이 사람의 낙찰자의 등기 말소와 배당금 반환은 동시행이야. 낙찰자의 등기 말소와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그러나 낙찰자의 등기 말소와 채무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여기는 아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동시행 항변권자는 네 가지가 없대요. 5번 다 지체 없다.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2번에다가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수동 채권으로 해야 상기할 수 있다. 그러면 오 해야 되는 거예요. 함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지만 수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다 하면 또 기억해 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뭔 얘기인지.
그래서 밑에 양가로 봤더니 이게 전세금 채권, 대금 채권, 보증금 채권이 있고 요거 하나가 꼭 나오는 게 구워준 돈. 여기 봐라. 구워준 돈은 내가 구워줄 때는 내가 돈을 구워주었어. 그럼 받을 때 내가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채무 이행을 해야 돼요. 돈 구워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란 말이야. 돈 구워준 사람은 받기만 하는 거야. 받을 때 내가 반대 의무 이행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돈 구워준 사람은 받기만 하는 것과 반대 의무 없는데 전세금 채권이나 대금 채권이나 보증금 채권은 이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무 이행해야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채권자는 대금 채권자 퉁치자고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퉁치자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퉁쳐지니까 이게 수동채권이 되는 거고 이게 자동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갖고 퉁치자고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퉁치자고 하면 퉁쳐질 수는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앞에 이게 수식어가 나와. 수식어가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그럼 O 해야 돼? X 해야 돼? 그거 하나 지금 와서 머리를 바꿀 수 없다면 애초에 이것도 몰랐다는 거거든. 그거 하나 배운 내용을 새롭게 가르쳐주니까 눈 돈이 뜨고 지금 승질 내는 표정을 짓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면 새로운 거 가르쳐주면 나한테 승질 낸다. 이런 거 주의하시오 하면 있지. 막 인상을 벅벅 써 표정 그러니까 안 봐요. 여기는 잘 웃구나. 그래 이리 와야 되겠네 강의를. 그러니까 하나의 사고를 경직시키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수식어가 나오면 앞에는 수식어가 나와 이렇게. 그럼 영 못 얻었으면 자동 있다, 자동 없다, 수동 있다 해오라고 이렇게. 근데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수동채권을 상계할 때 이렇게 가르쳐주면 겁나서 못 가르쳐주죠. 근데 지금은 가르쳐주니까 합격할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은. 됐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5번에 지체 책임 없다. 그 다음에 자동 없다. 그 다음에 소송상 어쩌고 패소 있다. 그러면 틀려버린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내어버려. 패소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봐라. 동시행항변권 행사는 뭐냐면 동시행항변권 행사가 따른다. 떼쓴다. 떼쓰는 거예요. 돈 못 주겠다고. 내 채무 이행 못하고 떼쓰는 거니까 동시행항변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과 채권을 구별해야 돼.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행사는 채권 행사야 아니요. 따라서 채권, 동시행항변권 같아? 같으면 무더기에 그런 말을 달리게 쓸 건지 같으면 다르니까 동시행항변권과 채권은 다르니까 별개의 권리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는 것은 채권 행사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채권에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어. 이해해 놓으면 되는 거야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60점 맞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해 못 해놓고 눈에 들어온 거 아는 거 나오면 맞고 그러면 틀리고 그러니까 맨 65점 맞는 거예요. 그러면 65점 맞는 사람에게 야 40점 맞는 사람은 나는 언제나 그 점수 맞아볼까 하지만은 65점 맞은 사람은 위험스럽잖아. 그러니까 이해해 놓으면 절대 그 점수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거기다 이해 조금만 해 놓으면 오늘 계약법 듣고 이해하잖아. 그럼 80점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 좀 해야 돼. 이해 좀. 동시행항변 유치권하고 채권은 다르잖아. 채권 회수하려고 유치권 갖고 있는 거니까 별개의 권리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유동인은 채권에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외워갔던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평범한 것들을 내. 평범한 것들. 그래서 거기에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자, 양가로 1번. 외워본다. 쌍무계약에서 책임 있으면 채무 있고 채무 있으면 항변권 있고 항변권 있으면 지체 책임은 없어. 지체 책임은. 그러니까 통으로 외워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봤더니 동시행항변권에 붙어있는 채권이 3개야 3개. 그러니까는 그 자동채권은 자동채권 해놓고 앞에 수식어가 있다니까.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그러면 뒤에는 자동 없다 해버리고 이제 외운다. 자동 없고 수동은 있어 없어? 그렇게 외워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안 되고 사례 나오면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한 개밖에 없다니까. 동시항변권 붙어있지 않은 채권, 그것도 대여금 채권 2개도 안 물어봐. 2개도 안 물어보고 대여금 채권과 요거 물어보니까 대여금 채권자는 퉁치자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것이요 머릿속에 기억해 줘야 돼. 그래 이제 기억해서 틀리지. 배신하는 거잖아 나를. 그렇게 목 터지게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데 틀리고 오면 여러분이 나를 배신하는 행위요 그게. 그리고는 나한테 눈 흘기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제발 이제는 배신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어서 지금 담아두면 합격하는 거라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공용 모의고사 봤을 때 배신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눈여겨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거기 봐. 양가로 2번 봤더니 동시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 그 3개 나오잖아. 왼쪽에 네모에. 다시 전세금 채권, 보증금 채권, 대금 채권. 이것은 쌍무계약에서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니까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상계 못하고 오른쪽에 대여금 채권 1개 나오지? 그거 갖고는 퉁치자고 할 수 있다. 사례 나오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소송상이야. 소송상 밑줄을 그으셔. 소송상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시험에 다 못 읽었어. 소송상 패소다 그럼 틀려버린 거야 그게 우리 시험에서는. 2군데서 물어봐. 소송상에 흐르고 유치권 동시행 많이나 물어보냐? 소송상 해서 패소 있다 그럼 틀렸다고 이런 게. 그러면 그럼 상원 판결 한다 그럼 패소 없으면 맞아. 그냥 상원 판결이 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거 고르지 말고 패소 없다 그러면 그것은 패소 있다 그러면 틀렸고 패소 아니다 다른 말 나오면 오고 가는 거예요. 정호 판단하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동시행항변권의 행사는 그 동시행항변권과 채권은 다르잖아. 그래서 채권은 소멸소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한 문제 나오면 이런 것들 틀려버리면 진짜 쉬운 것들이야. 이런 거. 이게 법이론 지금까지 이런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지금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 이제 다시 한다. 동시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은 채권이요 아니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구별하면 되잖아. 어째 채권과 유치권이 같아? 다르지. 유치권은 채권 행사하려고 유치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그러면 변제와 유치권의 소멸은 동시행이 아니요? 채무자의 변제와 유치권 소멸은 동시행 관계 아니요. 먼저 갚아야 된다니까. 담보물권에는. 야 유치권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 유치권도 담보물권 아니냐. 담보물권 소멸 절차와 변제는 동시행이 아니야. 먼저 변제해야 돼. 그 다음 위험부담.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해서 야 나는 어려우니까 틀려야 되겠다 하면 공부할 게 한 개도 없어. 그 40점 맞아버린다고 이런 게. 불안해 공부하는 게. 그래서 해결해놓고 위험부담은 쌍무에서 생겨 편무에서 생겨. 위험부담은 원시불능 후발불능. 후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 없는. 그 3단계는 외워줘야 돼. 채무자의 책임 없는 이렇게. 쌍무계약에서 후발 그리고 채무자의 책임 없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와서 그럼 채무자가 누구였어? 채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자지 하지 말고 다 같이 불능자가 채무자예요. 빚지고 사는 놈 불능자.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남편이 불능인가 그러면 네가 채무자다 해. 애초에 없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채무자는 매도인이 채무자고 왜냐하면 매도인만 불능에 빠질 수 있는 자 아니야. 임대차에서는 누가 채무자? 불능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 아니야. 교환에서는 누가 채무자? 둘 다 불능에 빠질 수 있으니까 둘 다예요. 이렇게 쌍무계약에서.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불능에 빠질 수 있는 우리는 매매교환 임대차만 시험 범위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채권자야. 그럼 어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 불능에 빠지면 위험부담 이어 아니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 불능에 빠지면 위험부담으로 해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사람이냐고. 채무자의 책임 없으면 그건 책임 없는 것만 보는 거지 무더게 채권자 귀책 사유까지 보냐고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없으면 책임 없는 사유에 후발 불능 여러 가지가 있겠지. 제3자의 방화.
지진, 채권자의 귀책 사유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포함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게. 구별하셨나? 이게 기본 개념이야. 에어본에 책임 없으면 채무 없다. 그러면 에어본에 채무는 가도 부당이득은 남는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위험부담은 요거야. 가불간에 건물이나 또는 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부동산이니까. 근데 매매했는데 토지는 수용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건물은 제3자의 방화로 멸실되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갑에 책임 없으니까는 제3자의 방화나 수용이니까 갑에 채무 없어졌잖아. 책임 없는 자. 그러면 쌍무는 네 채무 존재하니 내 채무 존재한다. 의존관계이기 때문에 일방 채무 가면 나도 당연히 가는 거예요. 따라가 네가 가면 나도 간다. 그러면 위험부담은 이미 기존의 매매관계로 없어진 상태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을은 계약 해제해? 이미 없어졌는데 무더기 해제하냐고. 해제는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없애는 건데 그러므로 을은 해제해 못해? 해제한다고 그러면 입을 찢어버려. 해제할 것이 없다니까. 계약이 끝나버렸으니까. 어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여러분들 손해배상은 체불이라고 목 터지게 해놨잖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미 이것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는 안 돼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X하고 그냥 위험부담은 기존의 법률관계 끝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사귀다가 끝나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고 목 터지게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기존의 법률관계 끝났어. 그럼 끝났으면 남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누린 자는 반환하라 이렇게. 다만 채권자는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채권자는 내 채무 소멸했다 하든가 수용금 받는 것이 유리하면 맨손으로 수용금 받아가야 돼.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수용금 받아가야 돼. 작년에 자기 채무 이행 없이 수용금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잖아 이런 게. 그래서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대상 청구를 행사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 소멸을 주장해서 부당이득 내놓으시 하든가 선택한다 이게. 그러면 선택은 채무자가 해? 채권자가 하잖아. 채무자는 원래 원죄가 있는 놈이에요. 이거 넘겨주기로 했는데 넘겨주지 못하는데 지가 어떻게 선택하냐고. 그래서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대상 청구를 행사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 소멸했어 이미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내놓으라 하든가 선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 없는. 이거 골라. 채무 책임 없는. 다음 중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책임 있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그러면 그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니까 위험부담이요. 이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 자,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2번 밥 위에 박스에서 채권자 귀책 사유로 후불은 위험부담이요 아니요? 여기 채권자 귀책 사유로 후불은 위험부담이냐고 아니냐고. 위험부담이요. 채무자 귀책 사유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지. 그러니까는 이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의과실 있냐고 가대 수용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채무불이행 문제 없다는 거야 이게. 자, 1번 쌍무계약의 후발불능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채무자 위험부담, 오른쪽에 채권자 책임 있으면 누구 위험부담. 그러니까는 결론 끝에 위험부담 문제는 같잖아. 이런 게 생기잖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부담이야 이렇게. 자, 2번 보면 쌍무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후불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럼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면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거기에 책임 없으면 채무도 가고 채무가 가면 부당이득은 남는다.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 소멸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채무 이행 안 하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주의하시라는 거 하면서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어. 양가로 3번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만약에 그 채권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 틀리게 하려고 법적 지식이 짧은 사람들. 그런데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막 거기에 엮여. 그래서 위험부담은 책임 없는 이니까 후발 불능이므로 기존의 법률관계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해제할 것도 없다 이게. 해제할 것도. 그럼 기존의 법률관계가 소멸했다면 남는 것은 뭐라고? 부당이득. 그래서 위험부담은 부당이득으로 해결한다. 기억에 담아두는 거예요. 종촉력이. 그 다음에 3번에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후불, 그 3번에 채권자의 책임 있는 후불은 위험부담이요 아니요? 그때 위험이 불이익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불이익은 채권자가 떠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자. 자, 위험부담에서 위험이 무슨 뜻이라고? 불이익. 후발 물력에서 생기는 불이익. 그래서 그 불이익, 부담. 누가 하냐? 불이익을 부담한다. 불이익을 부담하는데 원칙이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후불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때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고, 2번 채권자의 채무는 존재해. 그러면서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서류를 넘겨주었어. 매도인이 야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맡겨놨으니까는 서류 가져가거라 했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는 서류를 못 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수용되면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이래. 그러면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당연히 채권자가 귀책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채권자가 불이익을 떠안는다 하시면 돼. 그래서 귀책사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3번 보면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사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갑의 토지나 또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매했는데 여기서 인근 물어보는 게 두 개야. 인근 야산의 산불. 인근 야산 산불로 건물이 멸실되었다. 별장이. 하나. 아니면 토지가 수용되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을은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수용금 내놓으셔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용금 받아가는 것이 불이익이 되면 기존의 법률관계 끝냈으니 내가 너에게 춘계약금 내놓으셔 하고 끝내자는 거예요. 이게. 매도인은 자기 채무 면하면서 그냥 계약금 받은 거 반환해주면 돼. 이렇게. 근데 수용금이 수용되었을 때 매매대금 1억인데 수용금이 5억이라면 후발 불능에 따른 불이익을 채무자가 떠안으니까 만약에 수용금이 5억이었을 때 5억을 받아가면 채무자가 이익을 떠안잖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보상금 내가 받아갈 테니 손대지 마. 그리고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책임 있느냐 없느냐? 없는. 자, 문제 마지막. 불가항력으로, 자, 토지가 수용되었어요.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약속했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지?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그러면 틀려, 이런 게. 지금 우리 계약법은 대전제가 임의규정이라는 걸 전제하고 깔고 가고 있잖아.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틀리면 그것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 엄청 쉬운 거니까. 그래서 위험부담이나 동시행항변권은 위험부담이 나오면 동시행항변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50%씩이야.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써놓으면 돼. 100% 나오니까 이걸 틀리지 말으라는 거야. 100% 나오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쉬자고요.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내용에 매매대금 1억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억은 네가 병익해 주어라 라고 갑이 이렇게 요청하잖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요청하니까 요약자
을을 낙약자라고 그래. 그리고 등장인물 병이 하나 나오잖아. 그래서 을이 갑이 이렇게 병에게 돈을 줄 문제가 있었나 봐 이렇게. 근데 내가 병에게 줘야 되는데 네가 주어라. 그래서 이것을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억 원을 을이 병에게 주기로 한 이 갑을 간의 이 약정을 기억해야 돼.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불러. 이 자체가 병존적 채무인수인데 뭔 얘기냐면 과거에 갑이 을에게 채무가 있었으므로 내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네가 주어라. 알았다. 그럼 병은 과거에 갑에게 받을 채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받아도 되고 이렇게 받아도 돼. 따라서 갑을 간의 약정은 네가 돈을 주어라 했을 때 갑의 채무가 병에게 있어서 기존의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고 갑을 간의 이 매매계약 자체가 병존적 채무 인수야. 이거 기억해 줘야 돼. 이런 게 아셨나? 갑을 만약에 시험이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을이 병에게 주기로 하였다. 1번. 갑을 간의 약정은 병존적 채무인수이다. 그럼 O 해야 돼? X 해야 돼? O라고.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해도 O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거 써봐. 거기다가. 그 요약 1번 봐.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가 나오지? 이게 그렇게 써놓으면 돼.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병존적 채무인수 이렇게 써. 같은 내용이니까 표현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뭐라고? 병존적 채무인수. 그러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과거에 갑이 병에게 채무가 면제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병은 갑에게도 받을 수 있고 을에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병존적 채무인수는 갑과 을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는 두 사람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병은 갑에게만 돈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둘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병은 을에게도 없는 권리가 생겼잖아. 이런 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그럼 여기서 자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 이렇게 토지를 넘겨주면 돈을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여서 토지 안 주면 돈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 이 을이 돈을 주냐 마냐는 오직 갑만 쳐다보면 돼. 토지 주냐 안 주냐. 갑병 간의 관계를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제 절대 끌어들이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수관계는 요납관계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을이 병에게 돈을 주냐 마냐도 관계없어. 여기에. 그러므로 을은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여기에 계약에서 생긴 효력으로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틀렸다니까. 이런 것들이 말 자체가. 그러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도 O 하면 되지. 여기에서 계약에 생긴 효력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토지 안 주면 돈 못 주겠다 하라는 거야.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돈 못 주겠다 하라는 거야.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제착사강, 제한 이런 사유로 계약을 했으니까 취소했으니까 못 주겠다 하라는 거지. 갑에게 제착사강이 있었으면 취소했으니까 못 주겠다 하라는 거야. 나중에 돈을 주었는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어. 그러면 해지했으니까는 준돈 내놓지 해야 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권리는 몇 개? 3개. 따라서 형성권,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 이거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자, 1번. 자, 박스 보면 대가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 없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뭔지 알아야 돼. 대가관계는 무슨 관계야? 요수관계. 보상관계는 요납관계. 영향이 있다. 그럼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린다니까. 그럼 나는 그 1번, 2번 지문을 몰라도 틀린다면 대학 공부하잖아. 참 미안하잖아 이거. 그러면 너는 강의를 빙자해서 금품을 탈취한 범죄 조직의 수괴 아니야 내가. 그놈의 2개 지문을 이해 못해서 틀린다면 사람도 아니라 항상 틀리는 게 여러분 그 부분이거든. 그럼 틀리면 안 돼 이거. 그 1번, 2번을 이해 못해서 틀린다면 말이 되냐?
그 말이 여기는 영향을 주. 여기는 보면 안 돼. 여기는 여기에 영향을 안 주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여기만 영향을 준다니까, 여기만.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문제는 맞죠. 그래서 따라서 요수관계, 요납관계, 그것만 이해해놓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제3자는 누구에게? 이것도 이렇게 물어보거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한대. 그럼 틀렸어. 돈 받아간다는 말을 이렇게 해야지 왜 제2자 갑에게 오냐고. 미쳤어?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에 상대방은 갑 또는 을이다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만 하는 거야. 이미 이거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제3자는 무효 취소. 여기가 봐라. 여기가 무효이면 여기 이 매매가 무효이면 토지 안 줄 테니까 선의의 병에게도 여기가 무효이면 선의의 병에게도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여기서 제3자와 관련되어서 여기가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냐. 그래서 여러분의 인수는 인이 뭐요? 계약인수인 수가 요놈이요, 요놈. 통정허위 표시 요놈은 제3자 아니라니까. 같이 중복되는 거니까 틀리면 안 돼. 만약에 여기서 취소했어. 그럼 어디? 수익의 의사표시 했대,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했어도 갑은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취소할 수도 있고 합의 해제는 그거 하나만 외우라고 그러지 않아서 합의 해제는 안 된다고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서는. 자, 양가로 2번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여기 요수 관계는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의 효력 영향을 주지 않는다. 3번 제3자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형성권이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만 해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약자에게 형청손이 있다 이거 했는데 이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갑 또는 을에게 온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해야 되고 틀리지 않도록 해.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 낙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합의 해제 물어봐. 합의 해제. 그러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있어. 그래서 합의 해제는 안 되고 그래서 썩 가만히 있지만 변경할 수 없다 밑줄 긋고 이제 여기다가 합의 해제는 안 돼 이렇게. 그러나 바로 뒤에 해제 취소할 수는 있다고 써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취소 해제는 할 수 있는데 합의 해제는 안 된다. 비교 잘 해놓으셔. 그 다음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한 후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되면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 나서 여기가 무효가 되었다면 을은 병에게 부당하게 내놓지를 못하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갑과 을이 공유인데 갑이 5분의 4 갖고 있대. 5분의 4. 근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이 특정 부분을 A에게 갑이 5분 과반수 갖고 있는 갑이 A에게 특정 부분을 사용을 하고 했을 때 을은 부당이득을 A에게 청구 못 온다 이렇게 이것과 똑같은 이론이야. 그래서 이 을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 청구 못 오고 갑에게 허락 그 말이야. 갑에게 이 내용과 이 계약의 내용이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3자에게 이행했다면 이 계약의 효력을 이렇게 주장해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갑에게 내놓으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똑같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는 그냥 다른 것도 안 나와. 우리는 뭐 임대차도 안 물어보고 무슨 우리 시험에 교환도 안 물어보고 매매만 물어봐.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되고 이렇게 주기로 했다. 틀리기만 하면 안 된다. 그거 틀려버리면 67.5 맞고 학계로 50점 맞아 틀려버려 여러분들 시험이. 학계로 어려우면 여러분들 계산 문제 학계론 앉아서 희망을 갖고 공부하셔. 여러분들의 의지는 나는 가상스러워 진짜. 입법도 60점만 맞추면 되잖아. 나도 내가 뭐라고 이렇게 70점 맞춰줄 의무가 나한테 왜 있어. 그냥 60점 맞으면 되고 학계로도 60점 맞아야지.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래서 전략이 그러지 못하니까 민법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이 정도 갖고는 이해해놓고 가야 돼. 그러면 전부 합격한다고 이렇게. 5분간 휴식.